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성소수자 LGBT 이 조그마한 책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성소수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구원해야 합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로 알고 저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오랜 시간 연구했고 또 외국에도 가보고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는데 지식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이 적은 책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 저자는 4명입니다. 강병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수학과 전문의가 되었다.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며 번역가이자 출판인으로 살고 있다. 도서출판 꿈꿀 자유, 서울의학서적 대표이며 문화앱진 채널 S의 강병철의 육아의 정석을 연재 중이다. 공저로 서민과 닥터 강의 똑똑한 처방전을 드립니다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은퇴이민 가이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존스 홉킨슨도 위험한 병원이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털었나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백조연 또 함께한 저자가 있네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동성애 운동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 작업을 하고 있다. 독립전을 잠망경에 몇 편의 글을 기고했고 성소수자 관련 이슈를 다룬 소책자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른 진실들의 필진으로 참여했다. 논문 성과학연구협회를 중심으로 본 개신교 동성애 혐오 담론의 공저자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으로 타인과 함께하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 세계를 바라면서 이성애, 젠더, 불평등과 폭력의 문제를 공부하고 있다. 마지막 3번째 저자는 이주원, 레즈비언이며 노동자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사연 많은 학창 시절을 지나 성소수자 인권운동, 학생운동, 사회운동과 정당운동을 경험했다. 지금은 직장인으로 살고 있다. 편견과 차별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해방 세상을 바라는 이들의 힘을 믿으며 좌절하기보다는 궁리하고 평생을 움직이면서 살아갈 생각이다. 그 다음에 용어집 해설, 이게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 이해할 수 있죠. 강병철 저자가 용어집 해설했습니다. 왜 용어가 중요할까?
인간의 젠더에 대한 지식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따라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아직 정의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다. 더구나 누군가의 차별적이고 상처가 될 말들을 피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에 용어를 잘 알아두면 젠더 문제를 이해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많은 공구들을 처음 접할 때는 헷갈리지만 그 사용법을 익혀두면 일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니 이 용어집을 공구함 같은 것으로 보면 좋겠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공구함을 열고 찬찬히 살펴보며 어떤 공구를 쓰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무성, 어젠다네요. 무성. 여성 또는 남성으로 구분되는 성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무성이라 한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성, 바이오로지컬 섹스. 출생 시 육안으로 또는 출생 전 초음파로 생식기관의 모습을 관찰하여 정해진 성별, 유전자와 호르몬에 의해 결정되며 보통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한다. 출생 시 지정된 성, 성이라고도 한다. 생물학적 성. 그 다음에 양성. 두 가지 성적 정체성을 동시에 갖거나 또는 두 가지 사이를 오가는 사람. 이때 두 가지 성이란 여성과 남성일 수도 있고 논 바이너리일 수도 있다. 바이오젠더, 양성. 그 다음에 시스젠더. 출생 시 지정된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자주 듣는 말이죠. 출생 시 지정된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트랜스젠더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스스로 남성이라고 느끼는 경우이며 트랜스젠더 여성은 그와 반대의 경우다. 근래 우리 한국에도 이런 트랜스젠더 문제 때문에 매스컴화 되었죠. 전 세계에 트랜스젠더로 태어나서 수술한 사람이 한 7,000명 된다고 하죠. 고칠 수 있으면 왜 그 고통을 당하며 수많은 치료비를 대며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커밍아웃. 많이 듣는 말이죠. 커밍아웃. 트랜스젠더인 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밝히고 설명하는 것. 이게 가정에서부터 어렵다는 거죠. 커밍아웃. 성적 이분법. 젠더 바이너리. 성적 정체성을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출생 시 지정된 성을 근거로 하여 여성과 남성으로 엄격히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런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성적 수능, 젠더 컨포밍, 성적 수능. 옷이나 장신구, 행동, 언어 등 성적 표현이
사회적 문화적 규범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 즉 남성은 남성적이고 여성은 여성적인 것, 시스젠더라고 항상 성적 순응적인 것은 아니며 트랜스젠더라고 항상 성적 비순응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가 성소수자 소수자를 이해할 때 수만 가지 종류의 각색의 취향이 있다는 거죠. 성취향이. 그 다음에 성적 불쾌감, 성적 불쾌감, 정신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매우 권위 있는 지침서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가장 최근 버전인 제5판에서 트랜스젠더에 붙인 진단명, 트랜스젠더는 질병, 특히 정신병이 아니므로 차별적인 조치라는 원칙론과 트랜스젠더인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단명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대립하고 있다. 네. 안타깝죠. 그 다음에 성적 표현, 옷이나 장신구, 머리 모양, 화장, 행동, 언어 등 외관상 나타내는 젠더에 관련된 특징들, 여성적, 남성적, 중성적으로 구분한다. 중성적이 있다는 거죠. 성적 유동성, 어떤 사람의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표현이 여성성과 남성성 또는 그 사이 어느 지점에 고정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바뀌는 현상이다. 참, 왜 이러느냐고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겠죠. 성적 정체성,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성별에 대해 느끼는 내적 감각,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경우엔 시스젠더,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트랜스젠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성별 표식자, 젠더 메이커, 표식자, 신분증명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에 기재된 성별, 현재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더라도 생물학적 성에 따라 표기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남녀 외에 다른 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2017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성 표기를 합법화한 바 있다. 성적 중립, 무엇인가를 지칭할 때 성적 구분 없이 기술하는 행위, 예를 들어 남성복, 여성복이라고 하는 대신 의복, 옷이라고 한다든지 화장실이나 탈의실의 남녀 구분을 없애는 등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언어에 있어서도 여성, 남성 대신 사람으로 지칭함으로써 성적 중립성을 지향할 수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많고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젠더 퀴어,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트랜스젠더, 즉 성적 정체성이 남녀로 구별되지 않고 그 중간 어디쯤이거나 남녀가 섞여 있거나 혹은 아예 구분을 뛰어넘는 사람을 말한다. 젠더 퀴어. 간성, 사이간자, 간성, 인터섹스, 간성, 생물학적 특성상 성별 구분이 모호한 경우를 통칭하는 말, 인체 자연 변이와 염색체나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포괄하여 지칭한다. 과거에 사용했던 남녀 한몸증이라는 용어는 부정확하고 차별적이라 하여 현재는 잘 쓰지 않는다.
LGBT 많이 들어보셨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의 머리 글자를 딴 말로 특정 개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마지막에 Q는 큐셔닝, 자신이 성적 정체성을 탐구 중이라는 뜻이네요. 머리 글자로 보기도 한다. 전환, 트랜시션, 전환, 호르몬 치료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외모나 신체를 갖는 과정, 대부분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미묘한 차별, 마이크로네션, 영어로 읽기도 어렵네요. 미묘한 차별,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차별적 언어나 행동, 비의도적인 경우가 많다. 흑형, 호모, 꿀벅지, 홍어 등의 지시어나 여자가 말이야 등등 넌 이번 방학에 성형 안 하냐? 따위의 말은 설사 나쁜 의도로 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 있으며 차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논바이너리,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표현이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으로 엄격히 구분된다는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 성적 정체성을 하나의 연속선 또는 스펙트럼으로 파악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무성, 양성, 젠더퀴어, 성적 유동성, 범성, 팬젠더 등으로 규정한다. 그 다음에 범성, 팬젠더라고도 하죠. 범성, 자신의 성적 정체성 속에는 모든 종류의 성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사람. 사람의 지문이 틀린 것처럼, 얼굴 모양새가 틀린 것처럼 수많은 성적 정체성의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사춘기에 접어들어 누군가에게 끌리는 느낌,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성적으로 끌릴 때 동성에게 끌리는지 이성에게 끌리는지 아니면 양성 모두에게 끌리거나 혹은 성적 고려가 없는지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전환, 트랜스젠더인 사람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맞춰 사회적 삶을 바꿔가는 과정,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알리고 성적 표현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사회의 인정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아는 지금까지 연구와 상식으로는 이 용어 이외에도 많은 용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성소수자에 대해 의학이 알고 있는 것들, 소아과 전문이며 작가인 번역가 강병철 씨의 성소수자에 대해 의학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대 내의 동성애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성소수자인 육군 대위가 근무 시간 외에 사적인 공간에서 동성과 하부된 성관계를 가졌지만 그 이후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논쟁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회는 성숙의 기회를 맞습니다. 논쟁을 계기로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고 담론과 성찰이 뒤따르고 구성원들의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 방향으로 한 발짝을 떼어놓는 것이 곧 사회의 발전입니다. 논쟁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드물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훨씬 많았을 겁니다. 가까이 보더라도 광우병 파동, 천안함 피격, 4대강 정비사업,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강남역 살인, 구의역 사고, 사드 배치, 미세먼지 등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지만 일어난 다음에는 결코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지요. 그때마다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요? 논쟁의 치열함이 담론과 성찰과 공감과 합의와 변화와 성숙으로 이어졌습니까? 혹 소모와 갈등과 반목과 상처만 남긴 것은 아닐까요? 이번에도 논쟁은 학문성교라는 자극적인 표현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진지한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지요. 성소수자는 그야말로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느라 바쁜데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소수의 문제까지 신경 쓰고 살 여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존재 양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존적인 존재이자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성은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국적이나 이름, 직업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2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국적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직업을 바꿔도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별이 바뀐다면 나는 이전의 나일 수 없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동물종에 속한다는 사실 말고 나라는 인간을 규정할 때 성별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대답하는 열쇠입니다. 성소수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질문이 실존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서로 도와 안전을 도모하고 힘을 합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사회의 도움을 받아 홀로 서기를 하고 홀로선 후에는 다시 사회에 공헌하는 데서 삶의 보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어떤 사회의 수준은 주로 후자의 수준에서 드러납니다. 소수자나 약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또는 약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희생을 강요받거나 핍박받는다면 성숙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소수자가 차별받는 사회에서 다수자는 곧 차별을 자행하는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에 도덕적 타락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질문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성에 대해 과학적 이해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생물학, 유전학,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이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만큼 이런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무엇보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그간 지녀왔던 시각을 어느 정도는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이기에 낯선 것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거든요. 따라서 무엇보다 열린 마음과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과학이 인간의 성에 대해 밝혀내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쓴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글들이 대개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복잡한 설명을 피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1. 4가지 기본 영역. 가로 안에 1번 생물학적 성. 일단 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해야겠죠. 누구나 알듯 성은 여성과 남성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이런 구분에는 출생시 해부학적 특징, 즉 눈으로 보아 성기의 모양과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또한 사춘기에 나타나는 2차 성징으로 구분하는데 남성은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낮아지며 근육이 발달하고 여성은 가슴이 나오고 골반이 커지며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지요. 이런 특징은 유전자에 의해 정해집니다. 기초적인 생물학을 복습하자면 인간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그중 44개는 상염색체, 보통 염색체이고 2개는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입니다. 성염색체가 XX면 여성, XY면 남성이 된다고 배운 기억이 나지요. 하지만 염색체 유전자는 설계도일 뿐입니다. 설계도에 따라 몸을 만드는 것은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 호르몬에 반응하지 않는 희귀한 질환을 타고난 사람은 XY 염색체를 지니고 있지만 유형상 여성이 됩니다. 이렇게 유전자나 호르몬에 의해 정해지는 성별을 생물학적 성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출생시 지정된 성이라는 표현도 자주 합니다. 의사가 산모에게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짧고 간결한 생물학적 성이란 용어를 쓰겠습니다. 한편 염색체나 호르몬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생물학적으로 성별 구분이 모호해지는 수가 있는데 이를 간성이라고 합니다. 인터섹스, 간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녀 한몸증이라고 했는데 부정하고 차별적인 용어라고 하여 현재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가로 넣고 2번째 성적 정체성.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자신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별과 다르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여자인데 자기는 남성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성별을 성적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부분 여자아이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느끼며 남자아이는 자신을 남성이라고 느낍니다.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시스젠더라고 합니다. 시스젠더. 반대로 여자아이가 자신을 남성이라고 느끼거나
남자아이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느끼는 경우, 즉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왜 자꾸 아이라고 하느냐고요? 성적 정체성이 비교적 이른 나이인 3살에서 4살경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잠깐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우리말로는 그냥 성이라고 하지만은 영어로는 섹스와 젠더를 구분해서 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섹스는 생물학적 성을 가리키거나 성적 행위와 연관된 것들을 지칭할 때 씁니다. 한편 젠더는 성적 정체성이나 사회적 역할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어를 찾든지 새로운 용어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페미니즘, 젠더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사고를 담는 그릇이지만 거꾸로 사고를 제한하기도 하니까요. 또 하나 주의할 것은 트랜스젠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성이었다가 수술을 받고 외모나 신체 구조상 남성이 된 사람 또는 반대의 경우를 트랜스젠더라고 하지만 사실은 틀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스와 트랜스라는 접두사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뜻은 각각 이쪽과 건너 쪽입니다. 주로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지칭할 때 쓰였는데 최근 성적 정체성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이 같은 쪽에 있으면 시스, 반대쪽에 있으면 트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신체 구조가 바뀐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트랜스젠더에서는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성의 몸을 갖고 있어도 혹은 반대의 경우라도 괜찮다는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외모나 신체를 갖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나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학적인 방법으로 신체 구조가 바뀐 사람은 성전환자라고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성적 표현. 성적 표현이란 옷이나 장신구, 행동, 언어 등 외관상 나타내는 젠더에 관련된 특징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아이가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쌍절곤을 휘두른다든가 남자아이가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는다거나 하면 생물학적 성과 성적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성적과 남성적으로 구분하는데 역시 중간 형태가 있겠지요. 그건 중성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복장, 어떤 행동을 여성적 또는 남성적이라고 볼 것인지는 당연히 지역과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치마를 입는 것을 여성적인 특징으로 생각하지만 스코틀랜드처럼 남성이 전통적으로 치마를 입는 곳도 있지요. 보통 여성이 남성적 행동을 하는 건 선모습 같다고 해서 다소 너그럽게 받아들이지만 남성이 여성적 행동을 하면 기생오라비 같다고 해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인 여성이 남성용 정장을 입고 다니거나 성인 남성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화장을 하고 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다닌다면 이상한 눈초리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 생물학적 성이 어떻든
성적 정체성이 어떻든 간에 대개 사춘기가 되면 누군가의 성적으로 끌리게 됩니다. 이것을 성적 지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젠더라고 하지 않고 섹스란 용어를 썼지요. 성적 행위와 관련된 주제라는 뜻입니다. 동성애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대부분 이성을 사랑하게 되지만 동성애에게 끌리는 경우도 있죠. 각각 이성애자,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 여성 동성애자를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건 많이 알려져 있죠. 게이, 레즈비언. 한편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끌리는 경우는 양성애자, 어느 쪽에도 끌리지 않는 경우는 무성애자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LGBTQ라는 약자도 많이 씁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큐어의 머리 글자를 딴 말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큐어라는 뜻입니다. 써놓고 보니 너무 많은 용어가 우리말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네요. 큐어라는 단어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크게 두 번째, 불일치. 네 가지 기본 영역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생물학적 성, 성적 정체성, 성적 표현, 성적 지향이 모두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정말 중요한 점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각 영역들은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영역끼리라도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은 남성이라고 느낀다면 일단 트랜스젠더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라서 남성을 사랑할 수도 있고 여성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별개의 문제이니까요. 네 가지 기본 영역마다 여성과 남성이 존재하니까 경우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6가지 유형이 나오겠죠. 물론 중간인 사람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간성이거나 성적 표현이 중성적이거나 성적 지향이 양성애자 또는 무성애자인 경우를 말입니다. 그러니 경우의 수는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적으로 꾸미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말도 행동도 얌전해서 어려서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사람들이 여자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장해서도 머리를 길게 기르고 여성스러운 귀걸이를 하고 립스틱을 비롯한 색조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고 스타킹에 하이힐을 신고 다닙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생물학적으로는 남성, 성적 정체성도 남성, 성적 표현은 여성인 셈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남성을 사랑하게 될까요? 여성을 사랑하게 될까요? 모릅니다. 성적 지향은 독립적이므로 연결시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이성애자로 여성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 분도 있고 동성애자로 남성과 파트너가 되어 사는 분도 있습니다. 가장 혼돈하기 쉬운 것이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은 남성이라고 인식한 결과 여성을 사랑하게 되어 동성애자, 레즈비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정체성은 자신에 관한 인식입니다. 대개 아주 일찍 생겨납니다. 보통 3살 전후로 생긴다고 하는데 18개월부터 성적 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한 사람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성적 지향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소위 사랑에 빠지는 나이입니다. 트랜스젠더인지 시스젠더인지 아주 어려서부터 알 수 있지만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는 사춘기가 되어봐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3살배기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젠더를 섹스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3살배기가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안다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3살이나 됐는데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아기도 있나요? 3살배기가 트랜스젠더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를 한 수 읊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잘 알려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름은 곧 존재입니다. 이름이 없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알지만 모른 척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채찍질이 혹독해도 그것을 인종차별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면 흑인 민권운동이나 검은 것은 아름답다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아프리카인들은 지금과 같은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로치고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가로 닫고 페미니즘, 여성 혐오 같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갈 길이 멉니다. 정의하고 명명하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흑인 차별이 예의죠. 자신이 여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남성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그 반대 상황은 당사자에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시스젠더인 사람이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정확히 이해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기 몸의 성이 반대로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약간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느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나요?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주변에서는 매일 매순간 자신에게 맞지 않는 태도와 행동을 기대합니다. 어느 날 못 견디다 못한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사실 나는 여자이에요. 엄마는 참 재미있는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마침내 1년 넘게 반복되면 아이가 뭔가 고통스러운 일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그 고통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니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아이도 부모도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그냥 크면서 좋아지려니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트랜스젠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에서 왕따에 시달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사춘기라는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약물에 빠져들거나 폭력 등 비행을 저지르거나 가족에게 버림받고 살기 위해 몸을 파는 일도 흔합니다. 성인이 되어도 삶은 비참합니다. 사회 자체가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분명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데 몸은 남성이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적응도 힘들기 때문에 우울증, 불안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빈도가 높습니다. 자살률도 또한 트랜스젠더가 아닌 경우에 9배 내지 1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대체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믿는다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이들을 트랜스젠더라고 명명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 순간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질병이나 비도덕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의 존재 방식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희망의 불빛이 반짝 켜집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고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는 겁니다. 이제 부모는 아이가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불꽃이 켜진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젠더 확정.
젠더 확정에 관한 내용은 주로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가장 앞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인이 있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성전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테드에 나가 강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조차 일반 대중의 인식은 아직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제한적인 매체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작년 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문제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고, 물론 언론인 KT 커릭이 젠더 혁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발표하면서 국면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젠더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보아야 할 자료인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얘기를 쓰는 이유는 아직 이 문제가 된 인식이 높지 않은 한국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뜻과 함께 사회가 과학에 의해 밝혀진 진실을 밝히고 받아들이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해결 과정을 고민하는 과정이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성을 부정할 때 부모는 당연히 혼란과 좌절에 빠집니다. 어떤 부모인들 그런 사실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트랜스젠더가 무엇인지 알고 자녀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는 의사와 심리학자,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 나아가 사회의 이해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의 필요는 없을까요? 목사님들의 필요는 없을까요? 이건 제 말입니다. 모든 소수자 문제가 그렇듯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과 인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아이라고 해도 성적 정체성은 여자아이들이 입는 옷을 입고 여자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하고 여자아이 이름을 불리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생물학적, 신체적 전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새로운 성적 역할에 익숙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를 무언가 문제가 있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사실 트랜스젠더로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회의 문제입니다. 사춘기 전까지 주된 인간관계가 가정과 학교로 제한적이므로 부모가 충분한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해하고 인정해 준다면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어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맞지 않는 신체 변화가 진행되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방이 나오거나 목소리가 낮아지는 등의 변화는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춘기까지 아이의 성적 정체성이 유지된다면 일단 호르몬 주사를 사용하여 사춘기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전환 과정을 바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성적 정체성이 변하거나 성별 전환 방법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를 늦추는 호르몬은 끊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사춘기가 끝날 때쯤까지라도 성적 정체성이 유지된다면 이제는 신체를 성적 정체성과 일치시키기 위해 성호르몬을 써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춘기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때 생식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나중에 자녀를 갖고 싶을 때를 대비해 정자은행을 이용하거나 난자를 냉동시킵니다. 성인이 되어 신체를 성적 정체성과 더욱 일치시키고 싶다면 젠더 확정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사춘기까지 또는 사춘기가 끝날 때쯤까지도 성적 정체성이 유지된다면 이라고 말한 까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적 정체성은 어린 나이에 발현되기 때문에 아이가 다른 성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물론 그 말을 존중해 줘야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자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공주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여자아이가 머리를 짧게 깎고 모든 면에서 선글라스, 선모순처럼 굴 때 그것이 진정한 성적 정체성인지 성적 표현의 취향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향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유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둘째, 바로 다음에 설명할 논바이너리와 성적 유동성을 지닌 경우 어느 쪽으로 확정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남성이나 완전히 여성이라고 느껴지지 않거나 정체성이 자꾸 변한다 해도 사춘기를 거치면 신체는 어느 한쪽으로 고착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사춘기를 무한정 연기시킬 수 없는 노릇이므로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은 다른 사람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물론 스스로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 젠더 스펙트럼과 성적 유동성. 네 가지 기본 영역을 설명할 때 생물학적 성, 성적 표현, 성적 지향의 중간 단계가 있다고 했지요. 각각 간성, 중성적 양성애자 또는 무성애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적 정체성에는 중간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현재 젠더에 대해 이해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랜스젠더가 진정한 자아를 찾도록 돕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성적 정체성 또한 남녀라는 이분법적 틀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란 생물학적 성과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생물학적으로 남자아이가 자신을 여자라고 느끼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다시 나는 성이 없어 무성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속엔 여자와 남자 모두 있어 반반 정도랄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3분의 1 정도는 남자고 3분의 2 정도는 여자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을 논 바이너리 또는 젠더 큐어라고 합니다. 바이너리란 이분법이라는 뜻이니까요. 논 바이너리라고 하면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남녀로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큐어란 본디 기묘한이라는 뜻으로 상괴를 벗어났다는 표현입니다. 현재는 큐어 퍼레이드, 큐어 영화 등 주로 성소수자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성소수자들 중에서도 교육받은 상류층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특권적인 어감으로 쓰이며 넓은 의미로는 규범화된 기존 질서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그러나 젠더와 결합한 단어로 성적 정체성의 맥락에서 쓰일 때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트랜스젠더를 지칭합니다. 성적 정체성이 이분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개념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수평으로 선을 긋고 한쪽 끝을 남성 100%, 한쪽 끝을 여성 100%라고 한다면 가운데 남성 50%, 여성 50%가 되겠죠? 세 가지 지점 사이에서도 남성 10%, 여성 90%, 남성 11%, 여성 89%, 남성 11.15%, 여성 88.8% 등 무수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과학자들은 성적 정체성이 이분법적으로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연속적인 스펙트럼 형태를 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젠더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좀 복잡하지요? 더 복잡한 것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중 6% 정도는 성적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이 변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아이가 한때는 스스로 남자라고 느꼈다가다 어떤 시기에는 여자로 느끼거나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무성으로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을 성적 유동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 동성애
동성애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논의가 진행 중이고 수많은 문헌과 자료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비난합니다. 생식을 위한 성교를 쾌락주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의 뜻에 반한다거나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에이즈 등 질병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동성애자가 이성을 사랑할 수도 있고 동성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동성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성애가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성향이라는 증거는 유전자 연구와 뇌스캔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결정적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 다윈 이래 수많은 석학들이 진화의 증거를 제시해왔지만 아직도 미국인의 55%가 창조론을 믿는다는 허탈한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 해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고 해도 선택은 개인 몫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복잡한 과학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동성애자들의 체험담을 귀를 기울이는 편이 더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깨닫는 순간을 기억합니다. 일관되게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고들 하지요. 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 성적 정체성은 아주 어린 나이에 생기지만 성적 지향은 사춘기에 들어서 생깁니다. 사춘기는 성숙한 나이는 아니지만 어린이도 아니죠. 동성애를 선택한다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이성애를 선택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난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눈이 작다거나 손가락 길이가 짧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긴 요즘은 왜 얼굴 안 고치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둘째, 동성애는 성교 방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선택의 문제라고 해도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유치원에서 배웠잖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성애의 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흥적으로 만난 상대와 폭력적인 학문 선교를 하여 신체가 손상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에이즈를 옮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이꼬르 학문 선교 이꼬르 에이즈라고 도식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이 도식에는 여성 동성애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문 선교를 하지 않고 에이즈를 옮기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7학년,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이었던 막내가 저녁 식사 중에 몹시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질성교, 학문성교, 국왕성교, 사실 이 부분은 영어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어려운 한국어까지는 몰랐죠. 를 다 해봤어요? 사례가 들어 캑캑거리다가 물을 마시면서 보니 아내도 얼굴이 밝게져 있더군요. 그걸 왜 묻느냐고 했더니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사람의 정상적인 성교에는 3가지가 있다고 배웠다며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하는지 궁금했다는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서양에서는 학문 성교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정상적인 애정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정도이니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킨제이 보고서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히 모르겠으나 인간의 성행동은 문화에 따른 차이를 걷어내고 나면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삽니다. 캐나다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지요. 동성부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단정하게 털이 손질된 개를 끌고 둘이 손을 잡고서 산책을 다니고 같이 장도 보고 이웃을 집으로 불러 맥주 파티도 합니다.
집이 아주 깨끗하고 멋지게 꾸며져 있어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상대방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이성 부부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성은 동물의 성과 약간 다르지요. 생식 목적 외에도 사랑을 전달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동성 파트너끼리는 물론 성적인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정상적인 세 가지 방식 중에서 한 가지는 불가능하니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성교를 하느냐를 기준으로 이성 부부나 연인을 판단하지 않듯이 동성 부부나 연인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난 상대와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교를 해서 신체가 손상되거나 병이 옮긴다거나 하는 문제는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성 간의 성교도 즉흥적으로 만난 상대와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질 문제이자 폭력과 범죄라는 차원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에이즈가 초기에 난잡한 성교를 즐기는 남성 동성애자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에이즈의 기원은 매우 흥미롭고 복잡하여 한두 가지 말하기 어렵지만 1900년대 초 아프리카에서 유인원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종간 전파된 것으로 봅니다. 에이즈는 혈액 접촉이나 수직 감염에 의해 전염됩니다. 학문 선교는 질 선교에 비해 작은 상처가 나기 쉬우므로 혈액 접촉이 자주 일어납니다.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 사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입니다. 현재 에이즈는 환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성애 차원에서는 논할 문제를 벗어났습니다. 동성애를 막는다고 해서 에이즈가 줄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난잡한 성교는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모두 위험합니다. 동성애자들이 특별히 더 난잡한 성교를 한다는 편견입니다. 즉흥적인 관계를 맺는 동성애자가 더 많을지 이성애자가 더 많을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성 간의 성교에 의해서도 에이즈는 물론 다른 성병이 옮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자신에게 맞는 파트너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두 가지 문제는 자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아일랜드의 차기 수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인도 이민자의 아들로서 38살입니다. 또한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이민자의 아들 38살.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봅니다. 동성애자가 행정부의 수반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에도 아카데미 수상자 중에도 가장 탁월한 과학자, 기업인, 예술가, 법조인, 교수, 의사 중에도 동성애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편 군에 입대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난민지위로 이민을 신청한 한국 남성을 캐나다 이민국이 받아들였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규범을 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소수의 문제를 귀찮아하거나 무시합니다. 인류는 신체적 능력이 보잘것없는 동물입니다. 진화 과정에서 무언가 낯선 상대를 만났을 때 싸워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를 즉시 결정해야 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고 친구와 적을 한눈에 판별하는 기술은 생존의 절대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주장하듯 인간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버릇은 진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은 식민 열강의 지배를 받고 수동적으로 해방을 맞고 동족끼리 갈라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그 잿더미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넘보는
압축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숨가쁜 과정에서 소수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무시되었습니다. 모순이 터져 나오면 약자 중에서 희생자를 지정한 후 얼토당토하는 규모로 단죄한 후 모순과 함께 묻어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모두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과학은 인간과 우주의 본 모습에 관해 새로운 사실을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실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기준을 맞춰야지 기준에 사람을 맞추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 엄연히 존재하는 사람을 부정하면서 어떤 기준에 맞아야만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이든 도덕이든 미푼 양속이든 그 밖에 어떤 좋은 이름을 뒤집어 쓰더라도 그것은 폭력에 불과합니다. 왜 3살도 되기 전에 스스로를 타고난 성별과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호르몬의 어떤 변화로 인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적 선천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다고 해도 무엇이 바람직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며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와 똑같이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이 특별히 어렵다면 빼돌리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도울 게 있다면 도와주면 됩니다. 이 글에서 젠더에 관한 복잡한 용어들을 설명하는 것은 개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인정의 첫걸음이니까요. 우리는 이제야 인간을 젠더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개념이 혼란스럽고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모르는 것은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른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학이 인간에 관해 밝혀낸 것 중 가장 위대한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소수자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소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진정한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는 일은 우리 자신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과 다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좋은 자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내셔널 지오그래픽 2011년도 1월호를 권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풍부한 내용과 함께 아름다운 사진과 도예가 곁들어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트랜스젠더인 여성, 생물학적 남성이죠. 청소년이 보수적인 미국 남부의 시골 학교에서 화장실을 선택하는 문제로 대법원 청원까지 간 끝에 젠더 중립적인 화장실을 쟁취한 이야기 등 감동적인 영상물도 많습니다. 케이티 커릭의 다큐멘터리 젠더 레보루션은 온 유튜브에서 보는 것이 빠릅니다. 시간이 좀 있다면 온라인 대학 코세라를 가보세요. 스탠버드 대학에서 마련한 헬스 크로스 더 젠더 스펙트럼이라는 강좌를 적극 추천합니다. 3주 코스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2, 3일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이론적 부분과 함께 실제 경험자들의 스토리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실려 있어 몇 번이고 화장지를 찾게 됩니다. 눈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눈물 없이. 테드에서도 볼 것이 많습니다. 더 젠더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7개의 강연과 함께 스탠퍼드 대학 교수로 인생의 후반부에야 여성이 되는 길을 택한 앨리스 밀러의 더 임포텐스 오브 비닝 얼라이스를 꼭 들어보기 바랍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스테퍼니 브릴르 더 트랜스젠더 쉴드와 더 트랜스젠더 틴을 우선 권합니다. 동성애에 관해서는 에릭 마커스와 제임스 도슨가 This book is gay가 좋습니다.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서초동 중앙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논문들과 그리고 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정주하기 전에 이런 책들을 우측으로 편향된 책 한두 권 읽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측의 편도 읽으시고 왼쪽 편도 읽으시는데 우측 편의 책보다는 좌측 편의 책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목회자로서 주님이 부르시면 곧 가야 할 천국이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수많은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천국에 보낼 것인가.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아직까지도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성 어거스틴. 그분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흑인들은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노아의 세 아들 함의 자손이니까 저주받아서 흑인이다. 마땅히 노예로 살아도 된다. 얼마나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수천만 명이 노예 시장에 팔려가지고 그 눈물, 그 아픔, 그들의 슬픔 지금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경청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든지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전화 주시고 기도원에 찾아오시면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그리고 캐치했던 나름대로의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의 선교사로 3년 동안 고산지에 있으면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도 1개월 가서 동성애자들을 보고 연구했고, 그리고 태국의 치앙마이에 가서 또 2개월 동안 작년에도 겨울에 가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나름대로 연구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가 어딥니까? 북한 동포들도 되지만 우리 근처에 있는 이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이 아닙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